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글로벌 증시 움직임부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이번 한 주에 주목할 지표로 이제 미국의 1월 소매 판매를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생각보다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12월에 쇼크가 있어가지고 이번 달 굉장히 주목했는데요. 예,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그 발표될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매 판매였고요. 성장에 대한 어떤 전망치는 컨센서스는 0%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증가할 것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비록 얼마 안 되는 숫자, 0.2%지만 긍정적인 숫자가 나왔고요. 0.2% 정도 예상됐던 자동차나 휘발유를 제외한 어떤 소매 매출도 1% 이상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숫자 자체는 크지 않으나 시장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상 오늘 시장에는 그런 경제 지표도 있었지만 오늘은 두 마리의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아시다시피 30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다우 지수는 단순하게 주가 평균의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우 지수 30종목 중에서 주가 자체를 보면 가장 비싼 것이 보잉인데요. 아시다시피 보잉에서 안 좋은 뉴스가 있었죠. 이디오피아에서 새로 갖고 온 보잉 737 맥스 8이라는 기종이 일단 떨어졌습니다. 사고가 났는데요. 그게 한 6개월 전인가요? 인도네시아에서 사고가 났었고 그러다 보니 관련된 에디오피아에서도 이제 그 운항을 중지시켰고요. 특히 중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중국에서도 관련된 비행기의 운항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잉 같은 기업이 오늘 장중에 10% 넘는 주가가 한때 빠졌었고요. 물론 막판에는 5.6% 정도 흘러내렸는데요. 물론 이 주가 자체 하나만으로도 오늘 다우지수가 한 200포인트 정도의 하락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올라갔는데 여기에는 역시 애플이 있었습니다. 애플이 모처럼 정말 자기 몫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애플이 전체는 S&P 포함한 전체 물론 그리고 기술주 대부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배경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상향시키면서요. 목표 주가도 오늘 올려놨는데요. 주가가 무려 3.5% 올라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작 3.5% 이러지만 미국에서는 한 3%만 넘었더라도 크게 올라간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애플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물론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겠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그동안 빠졌던 거죠. 애플이 고점 대비 25% 내려가 있습니다. S&P 500은 고점 대비 9% 아래 있고요. 연초 대비 9% 정도 반등했지만 기술주 전체가 13% 올라간 것에 비하면 오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지금 애플에 대해서 안 좋은 거 너무 과도하게 해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판매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목소리, 그 서비스 매출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있었는데요.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팔릴 거라는 얘기, 서비스 매출도 꾸준하게 성장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이 실적, 애플뿐만 아니라 중국의 비즈니스가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에 위안화 약세 때문에 고민했었는데요. 일단 트럼프의 한마디 이후 위안화가 안정된 모습 보이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웨어러블이라든가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부각하면서 무려 목표 주가를 180달러에서 해서 210달러로 올려놨고 이런 것들이 여타 빵 주식을 견인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잉은 오늘 한 5.2% 결론은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가 오늘 주식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잉의 충격을 애플이 상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인데 기술주들 분위기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술주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유독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가장 쉽게 얘기하면 페이스북입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아주 다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는 두 주식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싶은데요. 연초 이후에 페이스북이 31.3% 올라갔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S&P 500이 한 12%, 기술주가 평균이 한 13% 정도 올라왔는데 그림 같이 보시면 중간에 구글이 12.9%예요. 그러니까 애플은 이제 기술주의 하드웨어 쪽이 되겠고요. 연초 이후에 페이스북과 구글이 아주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조정 보였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들이 구글이 전 세계 1위, 페이스북 2위인 것이 바로 온라인 광고 시장, 흔히 얘기해서 디지털 광고 시장이 되겠는데요.
모건스탠리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이 기존 아날로그 대비 한 50% 돼야 되는데 아직 25%밖에 안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한 30% 후반대, 페이스북이 20% 초반대인데요. 여전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구글은 뭐 $1,500다, 페이스북은 $190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목표 주가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에 대한 가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유튜브나 그 밖에 그 구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분야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추정할 뿐인데요. 리덤증권사에서 한번 새로운 분석을 시도했는데요. 구글의 전체에 있는 가치 중에서 한 40% 정도가, 한 30에서 45%, 40% 정도가 유튜브에 대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시장 가치를 정확하게 한 $1,400억 정도 보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흥미로워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158조 원의 가치입니다. 이 158조 원의 가치가 대충 어느 정도라고 보셔야 되냐면, 실제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뭐 압도적으로 시장 가치를 갖고 있고요. 280조 정도 넘고요. 나머지 2위 SK하이닉스부터 저 밑에 뭐 LG화학, 뭐 현대차 이런 정도까지 포함해서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포함해서 2위부터 6위까지 합을 모두 합친 것이 유튜브의 가치입니다. 그만큼 유튜브의 가치를 이 정도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구글의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제가 국내 주시장도 같이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이 물론 이제 관련 기업으로 부각될 수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이거죠. 구글은 압도적인 지금 점유율을 갖고 있고, 특히 동영상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얼마만큼 거기에 부합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또 그나마 카카오톡은 재작년에 카카오뱅크도 들어갔고요.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택시 사업이나 공유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네이버는 제가 봤을 때 좀 답답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네이버 TV를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지만 확실하게 지금 밀려 있는 건 사실이겠고요. 제가 한번 조사해봤고 한번 방송에서도 2학년에 딱 이거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유튜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유튜브를 도대체 왜 쓰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동영상을 좋아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검색에서 유튜브를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네이버 완전 밀리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는 하루빨리 고유의 시장뿐만 아니라 동영상 시장에서 뭔가 좀 새로운 획기적인 것을 보이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국내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중에서는 오히려 카카오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예, 미국의 기술주, 인터넷주 부각에 따른 국내 포털 업체들까지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서 뉴욕 증시의 특징주, 국내 증시 관련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아마 시청자분들의 아마 뭐 지갑이 됐건 핸드백이 됐건 집안에 무조건 있는 거의 뭐 99%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비자 카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우리는 비자 카드로 쓰지만 회사 정식 이름은 그냥 카드를 안 쓰고 그냥 비자인데요. 문제는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카드를 쓰는 사람의 인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달리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머징 국가는 아직 카드를 안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그만큼 앞으로 성장 여력이 많이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이제 간편 결제를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 간편 결제하더라도 삼성페이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결국은 비자나 마스터는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P2P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토스 같은 거,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토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카드가 없이, 그러니까 그 카드 회사를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상당히 좀 오히려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전히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오늘 사상체육가에 불과 10센트 차이로 마감됐는데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비자 카드 같은 회사는 없겠고요. 굳이 따지자면 결제 관련 시장에 갖고 있는 한국전자금융 정도인데요. 문제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기술적 대응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자와 한국전자금융을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오늘도 글로벌 상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